안녕하세요. 레빗 패밀리 누구나 한다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디지털허브의 김보라, 정주화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오토데스크의 레빗을 이용하여 BIM 모델식 작업의 기반이 되는 BIM 라이브러리, 즉 레빗 패밀리에 대하여 국내외 동향 및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이런 기본 작성법, 그 다음에 레빗 패밀리의 작성을 위한 팁 앤 트릭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저희 디지털 허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지털 허브는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사이며 오토데스크의 제품을 국내 공급 및 기술 지원,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BIM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내외 레빗 패밀리의 구축 및 동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웨비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레빗 패밀리의 개념에 대하여 좀 짚어보겠습니다. 보라드리님, 레빗 패밀리는 어떤 건가요? 네, 레빗 패밀리라는 것은 레빗으로 BIM 모델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들을 말합니다. 객체들을 말하는 건데요. 이 패밀리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 3D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패밀리는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물량 산출 혹은 간섭 체크 여러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을 하자면 레빗 패밀리는 레빗 모델링의 기본이며 3D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국내의 동향에 대하여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서 공공 발주를 시행을 하기 위하여 BIM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BIM 라이브러리에 대한 가이드도 계속 리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국토해양부에서도 한국형 표준 BIM 라이브러리를 포털을 통하여 배포를 하고 있으며 또한 향후 방법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보시면 건축 구조의 정보 표시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표준 BIM 라이브러리는 향후 MEP 분야로도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조달청 또한 시설사업 BIM 적용 지침, 그러니까 공공부문 BIM 발주를 위하여 2015년도에 계획을 발표한 이래 지속적으로 개정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현재 2019년 12월 27일, 그러니까 약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제작 기준이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속된 BIM 라이브러리 제작 기준도 리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레빗 패밀리의 장점 중에 혹은 특징 중에 3D 형상과 그리고 두 번째로 속성 정보들이 있는데요. 조달청 시설사업 빕 적용 지침을 보시면 첫 번째로 3D 형상과 2D 심볼에 관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라이브러리 정보 입력 측에서 4가지로 꼭 들어가야 될 속성 정보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 사업 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민간 부문에서는 협회, 연구원, 그러니까 대기업을 위주로 한 발주처 중심으로 요즘 특히 MEP 분야가 눈에 띄게 연구 및 개발, 그 다음에 발주 같은 활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보이는 사업명은 어디서 많이 본 사업명인데요? 네, 맞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전기 설비, 빔 설계를 위한 라이브러리 구축을 제가 이제 수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토목 분야 같은 경우도 현재 보시면은 연구원, 그러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개발 및 용역 활동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국외 사례들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패밀리를 이제 시작하고 스터디하고 이제 연구해 볼 때요, 해외에 있는 패밀리들을 좀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미국의 국가 차원에서 레빗 템플릿을 배포하고 있는 포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빗 템플릿을 미국에서는 직접 배포를 하고 활용 단계에 있고요. 다음으로는 영국입니다. 영국도 국가 차원에서 라이브러리를 카테고리별로 구축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국내에 있는 세무터와 비슷한 이제 형식으로 템플릿, 레빗에 관한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민간 기업에서 빔 라이브러리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를 몇 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용했던 이제 홈페이지 혹은 라이브러리사 중에 이렇게 MEP 컨텐츠라고 해서 MEP 모델만을 이제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배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BIM 용역, 그리고 빔 컨설팅, 그리고 BIM 비즈니스를 중점적으로 전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배포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예전에는 오토데스크 시크라는 홈페이지가 지금은 빔 오브젝트라는 것으로 연결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국내에서도 전문적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이제 배포하고 있는 배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중요한 레빗 패밀리에 대하여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레빗 패밀리의 범위는 한정적이지 않고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시면 3D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3D 모델 작성, 도면화부터 시작해서요, 속성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공 계획, 사업비 확인, 에너지 인증 등 45D 앞으로 이제 향후에 맞춰서 가장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리해보자면 레빗 패밀리는 레빗에서 현재 그 가장 보편적인 기준인 3D를 넘어서 4D나 5D를 구축할 때 가장 기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레빗 패밀리에 대하여 작성법 및 활용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문 패밀리 작성을 통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본 웨비나를 보시고 이제 작성법을 숙지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달청 혹은 국토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셔가지고 라이브러리를 한번 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님, 근데 왜 문 패밀리인가요? 네, 사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광급 자재들은 모두 패밀리로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문 패밀리를 선택한 이유는요, 문 패밀리는 레빗 중에서도 좀 템플릿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도라고 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매개 변수를 추가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호선을 통해서 2D 도면화에도 좀 적합한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밀리이기 때문에 제가 문 패밀리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문 패밀리는 로더블 패밀리라고 하는데요. 이런 로더블 패밀리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이 라이브러리를 구축해 보면서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팁들을 가지고 온 건데요. 첫 번째로 패밀리가 모델링 되어야 될 호스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호스트란 프로젝트에서 모델링이 배치되는 벽, 바닥, 천장 등 그런 이제 시스템 패밀리들을 말하는데요. 이 호스트가 정해져야지만 이 패밀리는 어떤 템플릿에 쓸 것이다 라는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호스트를 선택해 준 후에 그 호스트에 기반한 템플릿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과 호스트가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자재들은 모두 패밀리로 제가 제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계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너무도 많은 치수 재원과 속성 정보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모두 제가 이제 다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활용하고 싶은 속성 그리고 제어하고 싶은 치수만을 미리 매개 변수 항목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형상 작성 방법인데요. 패밀리는 누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작성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쓰임새는 다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형상 작성 방법을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버터플라이 밸브에 이제 밸브의 손잡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치수들과 복잡한 형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미 시작을 한 상태에서 형상을 어떤 걸 사용할지 보다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 형상에선 내가 이런 작성을 해보겠다라는 거를 계획을 하시면 좀 더 시간이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패밀리 파일의 용량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프로젝트에는 작게는 몇십 개, 많게는 몇백 개의 여러 가지 패밀리들이 모델링 되게 됩니다. 그래서 즉 패밀리의 용량이 프로젝트의 용량이 되는데요. 패밀리 파일의 용량의 최소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항목들을 소거하는 방법, 혹은 이제 보이드 양식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파일 용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런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문 패밀리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제가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템플릿인데요. 문은 미터법 문이라는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법 문이라는 이제 템플릿을 제가 미리 선택을 했고요. 어떤 양식을 작성해 볼까 이제 고려하다가 이제 문선 몰딩이라고 합니다. 문의 겉에 마감이 되는 문선 몰딩, 그리고 문 이제 패널 혹은 문짝을 잡아주는 두 가지의 프레임, 그다음 마지막으로 문이 열고 닫히는 이제 항목을 하는 문 패널을 제가 한번 양식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매개 변수를 사용해 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기본 치수들은 매개 변수로 작성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또 재료 매개 변수도 한번 작성해 볼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창호 패밀리들 중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D에서 도면화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2D 프로젝트의 문 패밀리를 로드했을 때 2D 화면에서 3D 형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기호선으로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문 작성 이것만을 알고 가자. 오늘은 이제 이거 네 가지만 알고 가셔도 다 모든 거를 알고 가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참조선을 이용한 각도 매개 변수 작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식을 작성해서 한번 이제 속성값도 제어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 형상 가시성 조절이라는 건 프로젝트에서 이 형상이 보일지 말지를 선택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호선을 이용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면에서 도면화 작업까지 이거 네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실제 해보실 때 이 네 가지를 그 웨비나에 지금 보시는 분들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 네 가지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저희 김보라 대리님이 그 시연을 할 때 요 네 가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제 문 패밀리를 작성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일에서 패밀리 새로 만들기, 패밀리, 네, 미터법 문 템플릿을 선택해 주십니다. 네, 지금 보시면 문 템플릿이 한번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매개 변수들과 형상들이 이미 작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3D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형상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특성창에 지금 보시면 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그마한 형상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프레임 혹은 멀리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문선의 테두리로 되어 있는 몰딩입니다. 네, 하나 더 보시면 조그마한 선이 또 하나가 보이시게 되는데 이거는 개구부라고 합니다. 벽을 뚫을 때 사용하는 개구부이며 제가 스케치를 한번 편집해 보겠습니다. 네, 편집을 해보면 네, 벽이 절단이 조금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패밀리 유형창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는데요. 너무도 많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매개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평면도를 열어보면서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패밀리 유형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내재된 매개 변수들이 평면도와 함께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폭 매개 변수라는 기본 매개 변수의 수정을 한번 클릭해 보면요. 이것은 내장 매개 변수로 삭제되거나 추가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일람표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프레임 투영 외부는 보조적인 매개 변수로 삭제 혹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 템플릿은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천천히 하나씩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면도로 한번 넘어가서 어떤 매개 변수가 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높이라는 매개 변수가 보이는데요. 높이라는 매개 변수도 폭과 같이 내장으로 삭제되거나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멀리연의 돌출을 편집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숨겨져 있던 프레임 폭이라는 매개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선택해서 이것은 삭제될 수 있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냥 저희는 템플릿에서 어떤 매개 변수가 내재되어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보고 있는 작업입니다. 저는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프레임을 문선 몰딩으로 모두 이제 명칭을 통일해보고자 합니다. 대리님, 그러면 이 명칭을 변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명칭을 이제 패밀리는 사용자에 따라서 모두 이제 매개변수 명칭이 다른데요. 사실은 이제 회사별로 어떤 아니라면은 이제 가이드별로 기준을 명칭을 통일해야 나중에 이제 재반복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모두 작성을 완료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저는 문 프레임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에서 문 프레임에 필요한 참조 평면을 3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것들은 문 프레임을 이제 양식을 변경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작성할 거고요. 그 참조 평면의 치수를 제가 한 후에 새로운 매개 변수 추가해서 저는 프레임 폭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자, 매개 변수가 잘 추가된 게 보이시나요? 네. 평면도로 가면요. 제가 방금 그렸던 참조 레벨이 동일하게 2개가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매개 변수를 동일하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주석의 정렬을 통해서 먼저 치수선을 그려주시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네, 이 치수선들을 한꺼번에 선택을 해준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추가했던 프레임 폭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2가지 프레임 폭이라는 매개 변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번 양식을 작성해 볼 건데요. 기준면 선택으로 저는 참조 평면을 선택해서 인면도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에서 저는 스윕이라는 양식 작성 방법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스윕은 먼저 경로를 스케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경로는 제가 그린 참조 평면에 따라서 그리게 되고요. 이 경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문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참조 평면에 구속시켜줍니다. 그래서 패밀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구속인데요. 매개 변수로만은 이제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구속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 경로는 스케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점들도 꼼꼼하게 잠금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단에 있는 스케치도 한번 제가 구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속을 모두 완료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로가 확인됐으면 모드를 완성하겠습니다. 완성 후에 평면도에서 2D 프로파일을 편집해 볼 건데요. 자, 평면도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경로를 따라가는 2D 스케치를 저는 직사각형을 선택해서 그려줄 거고요. 저는 좀 대략적으로 그린 후에 이후에 정렬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참조평면에 정렬이 되도록 그려도 되지만 저는 좀 정확한 구속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모드를 완료해주면요. 한 번 더 완료하겠습니다. 3D 화면에서 보시면 네, 너무 태그가 크기 때문에 축척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네, 보시면 프레임이 완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패밀리 값을 변경해서 한번 값을 변경해서 잘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문 패널에 관한 것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로 제가 오게 됐고요. 문이 열고 닫힐 수 있는 각도 매개 변수를 미리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작성의 참조선. 참조선은 각도 매개 변수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네, 참조선을 첫 번째 참조평면이 수직으로 맞닿은 곳에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을 좀 유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의의 점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각도 외계 변수는 한쪽은 꼭 고정이 돼야지만 원활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참조평면에 참조선의 마지막 점을 구속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탭으로 해서 이제 점을 잘 안 잡히신다면 탭으로 조절해가면서 잡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참조선이 완료가 되면요. 이제 각도 매개 변수를 주석에 있는 각도를 설정해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 45도 치수를 매개 변수로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저는 매개 변수 이름을 문 열림 각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도 매개 변수 유형으로 인스턴스, 모든 객체들마다 따로따로 변경되게 하기 위해 인스턴스를 했고요. 자, 각도가 잘 변경되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값을 제가 한번 80도로 변경해 보면요. 네, 고정된 곳에서 각도가 참조선이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님, 근데 이렇게 작업 중에 계속 테스트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따로 저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고자 했을 때 어디서 오류가 난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밀리는 한 번씩 작성해보면서 계속해서 테스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참조선의 문 패널이라고 하죠. 문짝 혹은 문 패널의 가로 길이를 제가 이제 치수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모든 매개 변수가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형상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짝 혹은 문 패널 형상은 수입으로 작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돌출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문 열림 각도는 0도로 제가 맞추고 한번 해볼 거고요. 네, 0도가 된 상태에서 작성에 돌출을 클릭하겠습니다. 네, 문은 평면에서 보면은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모난 모양으로 대략적으로 제가 스케치를 한 후에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 기반을 위해서는 작업 기준면을 설정해서 제가 작성해 놓았던 참조선을 선택해 줍니다. 그럼 이 돌출 형상이 참조선을 작업 기준면으로 인식해서 같이 각도에 따라 변경되게 됩니다. 네, 대략적으로 만든 형상에서 저는 또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패밀리 유형에서 네, 45도로 적용해 보면은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잘 적용되는 것을 봤으니 문 패널, 평면을 다시 스케치를 예쁘게 잘 만들어야겠죠. 네, 스케치를 참조선에 구속을 해보겠습니다. 참조선은 4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스냅은 점으로 잡혀 있지만 이런 스케치에 직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점을 클릭하셔서 맨 스케치의 끝을 구속을 해주시고요. 동일하게 스케치도 구속. 그리고 저희 뭐 방화문 혹은 집에서 사용하는 문에 따라 문짝의 두께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렬을 통해 문짝 두께를 설정할 수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치수를 설정, 새로운 매개 변수 두께에 관한 것이고요. 문 패널 두께로 저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예쁘게 잘 정렬이 됐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문 패널 두께가 잘 적용되었는지 20으로 한번 변경해서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 후에 모드를 완료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3D 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D 뷰로 가서 여전히 형상과 모든 매개 변수들이 함께 잘 치수가 변경되는 것인지 저는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를 해볼 때 조금 더 이제 좋은 것이 한 가지 값을 변경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매개 변수를 변경해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전 문 패널 두께도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각도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확인이 잘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문의 높이 값을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인면도에서 음영 처리로 바꿔준 다음에 문의 높이가 커짐에 따라 문 짝의 높이도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 평면의 형상 자체를 구속해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형상이 완료가 됐는데요. 자, 각도들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대리님, 근데 지금 각도 변경하는 것까지 봤는데 이렇게 각도 매개 변수를 이용한 패밀리들이 좀 더 있을까요? 네,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작업해 봤는데요. 운반 시설의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이제 한번 각도를 사용해 보았고, 다음으로는 기계실에 들어가는 변압기에서 문 열림 각도를 지정해서 장비 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업해 본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제 모두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한번 수식 기능을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값과 수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폭에서 프레임 양쪽에 두 개를 마이너스 시키면 문 패널 폭의 값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수식에서 폭이라는 매개 변수 명칭을 바로 사용해 주고요. 프레임 폭이라는 매개 변수 명칭 두 개의 값을 곱해서 빼주면 문 패널 폭이라는 것은 바로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매개 변수가 많다 하실 때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수식을 넣어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폭 길이를 변경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문 패널 폭도 계산돼서 잘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까지 해서 모든 게 완성됐고요. 마지막으로 재료 매개 변수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중에선 마지막 추가인데요. 형상 자체에다가 물량을 위해서 재료를 삽입해도 되지만 정확한 물량 산출을 위해서 지금 화면과 같이 재료 매개 변수를 추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선 몰딩이라는 명칭으로 제가 추가를 했고요. 자, 원하는 형상, 그다음 매개 변수 연관을 클릭해서 제가 작성해 놓은 문선 몰딩 재료를 선택해 주십니다. 자, 패밀리 유형에 가서 이제는 작성된 매개 변수를 확인한 다음 재료를 활성화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저는 목재를 하고 싶은데 목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단에 홈을 클릭하고 AC 재료 중에 원하는 목재라는 카테고리에서 여러 가지 제품 중에 원하시는 것을 프로젝트 재료로 끌어오신 다음에 3D 화면에서 이제 재료와 같은 색상을 보시기 위해 렌더 모양 사용 후 마지막으로 적용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원하는 재료를 잘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는 프레임 폭과 문 패널도 동일하게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재료 특성창에 재료 매개 변수 연관 클릭해서 매개 변수 명칭은 제가 문선 몰딩, 프레임, 패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다 통일을 시켜놨고요. 프레임 재료 확인. 마지막으로 문 패널 재료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추가를 해서 제어를 하시는 게 나중에 유형을 만들 때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 패널 재료를 마지막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재료가 없으신 밑에 AC 재료에 추가하셔가지고 프로젝트 재료로 끌어오신 다음에 렌더 모양 사용으로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형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는 도면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호 패밀리는 도면화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축 템플릿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하나 열어봤고요. 저는 벽은 간단하게 백자리로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평면에서 백자리 문을 한번 그려봤고요. 자, 다시 패밀리로 와서 패밀리를 프로젝트에 로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냥 3D 형상, 제가 작업한 대로 형상이 보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재료값이 음영 처리로 하니까 그 상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다시 패밀리로 와서 참조 레벨에 제가 한번 형상들을 보면 가시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몰딩, 그 다음 프레임, 문 패널들을 하나씩 선택을 했고요. 왼쪽에 특성에 보시면 가시성 및 그래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 인면 해서 가시성을 조절하고 상세 수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프로젝트에서 여기 하단에 상세 수준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제어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네, 저는 형상들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가시적 편집해서 평면에서는 안 보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모두 안 보이게 한 후 프로젝트에 로드해 보면요. 네, 평면에서는 제가 체크를 해제한 것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듯 가시성을 형상별로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호선을 한번 작성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참조선으로 작업 기준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면에서 다시 작업 기준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설정. 네, 이 기준면 선택을 참조 레벨로 하면요. 기호선이 참조 레벨에 작성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 형상들을 이 뷰에서 잠시 임시로 안 보이게 잠시 숨기겠습니다. 참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이 상태에서 주석의 기호선을 클릭하여서 자, 문 프레임 부분과 문 패널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대략적인 모양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서도 3D 형상에 따라 기호선이 똑같이 따라가기 하기 위해서 구속을 제가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리님, 잠시만 보면은 여태까지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속이라는 말, 구속 작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가 보네요. 네, 이 패밀리 작성할 때 기본이 되는 거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속 작업은 형상을 작업하는 것과는 별개로 매개 변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 작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기호선에는 지금 화면과 같이 동일하게 매개 변수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호선 자체에다가 치수값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은 문 크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문 패널 폭, 그리고 이것은 두께값이 되겠죠. 문 패널 두께라는 매개 변수로 제가 지정을 해서 3D 형상과 동일하게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열림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기호선을 추가를 해서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클릭을 해서 홀을 완성시켜줬고요. 이것들도 동일하게 꼭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속을 아까도 이제 차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렸는데요. 구속이 되지 않는 패밀리는 매개 변수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저는 프로젝트에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평면도에 기호선만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3D 영상과 평면을 같이 보면서
여러 가지 값들을 한꺼번에 한번 변경을 하고 적용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문 패널 두께, 그리고 폭, 마지막으로 프레임 폭까지 3개가 적용됐고, 오른쪽은 기호선대로, 왼쪽은 형상대로 따로따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스턴스로 만든 문 열림 각도 적용 시 3D 형상은 변경되되 2D 형상에서는 변경이 없다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 패밀리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문 패밀리를 가지고 레빗 패밀리의 기본 제작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MEP 분야의 커넥터의 작성 방법을 통하여 그 팁 앤 트릭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넥터. 아마 MEP 분야에서 이제 패밀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커넥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생각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류는 5가지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트, 파이프, 케이블 트레이, 전선관, 전기 등 5가지가 있고요. 이것들은 뭐 덕트나 파이프, 전선관에 연결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시스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MEP 패밀리 중에 커넥터가 없는 패밀리는 시스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커넥터는 무조건적으로 MEP 패밀리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팁 앤 트릭은 모델링의 오류를 줄이는 커넥터 작성 방법입니다. 저는 이제 예로 배관 커넥터가 사용되는 게이트 밸브를 가지고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는 이것을 레빗으로 한번 이제 시연을 해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커넥터는 참조 레벨에 작성한다. 네, 이거는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레빗을 제가 한번 켜봤는데요. 저는 오토데스크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이트 밸브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일에 네, 열기를 누르면 패밀리를 열면요. 지금 저 한글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 패밀리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사실 카테고리 명칭이랑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조금씩 한 번씩 클릭해 보면서 이제 어떤 패밀리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좀 좋고요. 저는 중간에 배관이라는 곳에 밸브에 2번째 게이트 밸브, 게이트 밸브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3D 화면에서 이제 커넥터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 커넥터는 참조 레벨에,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조 레벨, 평면도를 한번 보면요. 네, 조금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바로 커넥터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기본적인 이 참조 레벨에 동일선상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고 보시게 되실 텐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면도를 한번 보시면 네, 인면도 또한 이 참조 레벨의 기본 레벨에서 이 화살표로 표시되는 커넥터가 동일선상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한번 임의적으로 이것을 참조 레벨로부터 조금 더 상단으로 한번 편집을 해볼 텐데요. 이 커넥터는 지금 면기반으로 이제 형상에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형상을 간단하게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케치도 역시나 기본 패밀리지만 구속이 되어 있고요. 구속을 해제한 다음 20만큼 한번 상단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는 양방향 2가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양식도 편집으로 한 번 더 해제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아주 꼼꼼하게 구속이 되어 있고요. 20만큼 또 올려보겠습니다. 완료를 누른 후에 한번 3D 영상을 보면 어쩐지 좀 밸브가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 프로젝트에 로드를 해보면요. 자, 저는 미리 그려놓은 파이프에다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류 없이 잘 연결되는 것은 보이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한번 3D 영상에서 제가 3D 화면에서 확인할 시에 가시성을 높음으로 지정한 후에
이렇게 보면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실 테지만요. 가까이 가서 파이프를 클릭해보면 파이프들의 이렇게 기울기 값이 임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의 오류를 이제 범할 수 있으며 나중에 뭐 시공 도면화 할 때 더 큰 오류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규칙, 커넥터는 참조 레벨의 작성, 이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잊지 말자 커넥터의 XY, Z축 확인. 네, 이렇게 보는 것보단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빠르겠죠. 다시 레빗으로 돌아와서요. 좀 전에 제가 편집했던 패밀리들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간 상태에서 저는 한번 그냥 커넥터들을 지워보고 제가 한번 붙여볼 텐데요. 작성에 보면 배관 커넥터 선택. 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커넥터를 부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랑은 다르게 커넥터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이제 파이프에 연결되는 반지름 값이 설정이 안 돼서 있는데요. 이거는 커넥터를 선택한 다음 왼쪽에 특성 창을 보시면 반지름 영역에 미리 작성해 놓은 매개 변수로 연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칭 반지름으로 다시 연관을 할 거고요. 네,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공칭 반지름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다시 프로젝트의 로드. 네, 그러면은 이미 지금 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밀리가 이미 있다고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저는 기존 버전 매개 변수값 덮어쓰기를 선택해서 지금 기존 모델에는 변화가 없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걸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 화면을 봐주시면 평면에서 선택. 자, 지금 보면 또 커넥터의 연결들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3D 화면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밸브가 거꾸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밸브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방향 회전을 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작업이 좀 필요로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패밀리를 한번 다시 가보셔서 커넥터를 선택해 보시면요. 커넥터에 가까이 보시면 X, Y, Z라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꼭 기억하자는 X, Y, Z축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축들은 Y축은 꼭 위쪽으로 방향을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쪽으로 방향을 지정해보면 자, 두 번째 커넥터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두 번째 커넥터도 확인. 네, Y축으로 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에 로드 해서 덮어쓰기로 네, 기존에 해놓은 거에서는 변화가 없고요. 다시 유사 작성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음영 처리로 한번 바꿔본 다음에요. 선택 다시 3D 화면에서 보시면 네, XY, Z축이 잘 이제 적용이 되어서 클릭한 동시에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흐름에 따른 커넥터 작성 순서입니다. 보통은 이미 작성된 패밀리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제가 패밀리로 돌아와서 저는 아까 왼쪽, 오른쪽의 방향으로 커넥터를 순서대로 부착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흐름을 의미한 커넥터의 부착 순서는 이제 흐름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것을 삭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배관 커넥터를 이번에는 정면도에서 오른쪽부터 부착을 해보겠습니다. 면에 부착, 다음 두 번째로 왼쪽에 면에 부착. 그 상태에서 역시나 공칭 반지름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럼 파이프 사이즈에 딱 맞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 상태에서 흐름을 오른쪽부터 제가 커넥터를 선택해 준 상태에서 프로젝트에 로드하게 되면 네, 여전히 덮어쓰기 하면 지금 제가 커넥터를 부착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서 연결이 이렇게 다 해제된다는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다 모델링 되어 있는 그런 패밀리에 관해서 오류이고요. 연결을 해제를 누르면 제가 연결을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다 연결이 결국 끊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소 눌러서 네, 로드할 수 없다. 다시 해결하라.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커넥터를 부착하는 순서에 따라서 흐름이 정해지고 가장 이제 정확한 방법,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배관 커넥터에서 순서는 무조건 정면도인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왼쪽, 그 다음 오른쪽의 방향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네, 다시 한번 공침 반지름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X, Y, Z축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Y축을 다시 한번 올려주고요. 두 번째 커넥터도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패밀리는 어딘가 모르게 다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흐름을 연결시켜주는 커넥터 링크라는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다시 레빗으로 와서 지금은 완성된 패밀리 이대로 한번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로드를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창에다가 다시 유사 작성으로 패밀리를 화면을 잘 봐주시고요. 클릭. 근데 클릭을 하면 어쩐지 모르게 뭔가 패밀리가 옆으로 밀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다시 한번 연결이 좀 밀리게 되는데요. 제가 참조 평면을 그려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다시 유사 작성. 자, 제가 원하는 곳에 스냅, 클릭하면은 역시나 이렇게 밀려지게 됩니다. 사실 정렬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참조 평면 혹은 이제 2D 도면을 아래쪽 하단에 이제 부착을 하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정렬을 통해서 이제 도면에 딱 맞게 모델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나 너무 많은 밸브가 들어가는 뭐 기계실 같은 곳에서는 반복 작업을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점검하셔야 될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패밀리로 돌아가서요. 커넥터를 첫 번째 커넥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상단에 보시면 커넥터 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의 커넥터의 흐름을 난 통일해 주겠다,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커넥터 링크라는 것을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커넥터를 클릭해 준 상태에서 네, 지금은 연결이 완료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커넥터를 선택해 보면 뒤에 좀 화살표 방향의 꼬리 쪽에 또 하나의 이제 기호가 생기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로드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오류들을 해결하면서 테스트하는 것이 좀 몸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데요. 유사 작성. 먼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잘 되는지 참조평면 레퍼런스를 그려주고요. 네, 한번 제가 원하는 곳에 클릭. 그러면 이제는 정렬이 필요 없이 딱 맞게 스냅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설계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입니다. 대리님, 근데 이런 규칙들을 다른 커넥터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시를 이제 배관 커넥터로 가져왔지만요. 뭐 덕트에 연결되는 댐퍼, 뭐 그런 모든 커넥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하실 때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오토데스크의 기본 패밀리를 한번 열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빗 패밀리의 기본 작성법 및 MEP 분야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밸브를 통하여 활용하실 수 있는 팁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접수된 질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들을 좀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바로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바로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 세미나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메일 드릴 때 별도로 개별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번 질문 볼까요? 네,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요.
한 분이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레빗의 장점은 일반 가정집이나 건축물의 템플릿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조업, 공장 등의 문 템플릿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제작을 했던 이력 중에 제조업 쪽에서는 이제 일반 가정문이 아닌 전 셔터문을 한번 작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역장 등에서 이제 사용됐던 문을 이제 제작을 해봤는데요. 국내에서보다는 조금 해외에서 저는 많이 확인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 템플릿을 사용해서 개구부의 모양을 좀 더 크게 넓히신 다음에 그 템플릿에 이제 셔터문을 작업해 주시면 그것을 바로 문으로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제조업 공장들에서 이제 비규격 사이즈로 나오는 문에 대한 템플릿은 조금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근데 그것을 만약 필요하시다면은 아까 웨비나에서는 가정집 문 혹은 방화문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지만요. 폭과 높이를 조절하셔가지고 원하는 형상을 작성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매개 변수를 통해 설계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보입니다. 혹시 설계가 동시에 설계가 이루어질 때 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전에 앞단에서 설명드렸던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조달청에서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작하기 전에 매개변수 명칭들을 한번 통일을 했는데요. 사실은 큰 설계사 혹은 이제 엔지니어링사에서는 이 명칭들을 표준으로 정리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6개 영상에서 좀 앞서 보여드렸던 공유 매개변수라는 기능으로 회사의 한 가지 템플릿을 작성하셔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매개변수들을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이제 설계 업무를 할 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캐드 2D에서 레빗 패밀리로 전환 시 적응이 빨리 될까요? 라는 그리고 2D 도면을 레빗에서도 쉽게 불러와서 연동 작업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네, 물론 캐드 작업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레빗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레빗의 2D 캐드에서 레빗 패밀리로 전환 시 적응에서 처음에는 이제 좀 적응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요. 가장 큰 장점 중에 3D 형상을 한번 작성하시면 평면, 인면, 단면에서 모두 한 번에 도면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저 역시도 캐드를 먼저 사용했었는데요. 한번 이제 웨비나를 통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점점 더 이제 익숙해지시면서 사용이 원활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D 도면을 레빗에서도 쉽게 불러올 수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삽입이라는 이제 레빗 탭에 보면은 2D 도면을 링크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2D 도면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클라우드 데이터도 똑같이 링크를 해서 가져올 수 있고요. 이것들은 만약 2D에서 설계 변경이 일어나면 링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돼서 바로바로 연동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오토데스크 제품이라면 오류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질문들을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네, 커넥터의 사용에서 PT 연결 이외에 사용되는 커넥터도 있는지 한번 물음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모든 커넥터들이 연결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 쪽에 있는 커넥터의 경우에는요, 전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커넥터로 존재하며 간호사 호출 장치 혹은 전기 설비 아니면 기계 장치 여러 장치, 주차 관제 등에서도 그냥 전기에 분류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커넥터도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마지막으로 더 추가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질문으로 보이는데 혹시 아니군요. 예, 혹시 3D 스캐닝을 통하여 작업이 용이한지요? 관심이 생기네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3D 스캐닝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형상을 취득하신 다음에 그 형상을 레빗에서 불러들인 다음에 그 형상대로 그 모델링을 하십니다. 모델링을 한 후에 그 앞서 저희 웨비나 때 말씀을 드렸던 이제 형상 정보 말고 거기에 속성 정보를 입히시는 작업을 하시면 이제 향후에 패밀리로 사용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관련된 사항은 오토데스크의 그 유튜브에도 이 관련된 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빠르게 한번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빗 패밀리 활용법을 더 알고 싶습니다. 창문 말고 다른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아까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는 국내에서 혹은 해외에서 생산되는 모든 광급 자재들은 패밀리로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문으로 이제 예시를 가지고 온 것은요, 기능들을 설명하기에 문 템플릿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거고요. 뭐 MEP 쪽에서는 기계 장비, 보일러, 댐퍼, 제가 뭐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뭐 자재들이 패밀리로 구축되고요. 제가 했던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설 시설 혹은 이제 운반 시설들 해서 공정 시뮬레이션에서도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끝내야 될 시간이 다 돼서 저희가 질문에 답변 다 못 드린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 못 드린 부분들은 저희가 이메일이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좀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긴 시간 참여 감사드립니다. 그 설문조사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설문조사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음번 웨비나 혹은 뭐 교육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될 걸로 좀 소중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문조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그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사은품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빗 패밀리 누구나 한다 웨비나를 진행한 디지털 허브의 김보라 정종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